KBS 코너 김은지의 인터뷰입니다. 오늘 저희 언론 특집으로 꾸려봤는데요.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의 꼼수 사태, 그리고 이준숙 전 대전 MBC 사장의 임명, 뿐만 아니라 방송 3법 곧 상정될 예정이고요.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수순 예정돼 있다. 이런 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 이슈 다뤄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세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장윤선 기자님, 박지윤 변호사님, 그리고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윤창현 위원장님은 저희 시사인 유튜브 처음 출연이셔가지고요. 네. 원샷으로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예, 시사인 구독자 여러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청자 네. 여러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편하게 하십시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전국에 방송, 신문 그리고 미디어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15,000여 명이 함께 모여서 만든 전국 언론노동조합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2년여 동안 지속된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 또 방송 장악 때문에 할 일이 많아지긴 했지만 또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를 지키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짜 힘이 많이 필요하신 상황인데요. 게다가 오늘 이진숙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네, 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노동 권력으로부터 공영방송을 독립시켜야 된다라는 것이었는데 이 노동 권력의 중심에 계신 분을 오늘 하필이면 저희가 아이고. 모셨습니다. 영광입니다. 아이고, 참. 저도 몰랐네요. 제가 그런 자리에 있는 줄. 예, 참 여러 가지 이제 뜨어볼 말이 많은 이제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말인데요. 예, 예. 뿐만 아니라 또 YTN에서 이제 방송을 진행하시다가 직접 언론 피해자이시지 않습니까? 이 박지원 변호사님. 뭐 저는 뭐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정말 더 나쁜 사람이 온 것 같아요. 더 최악인 사람이 온 것 같고 일성 자체가 뭐 정말 들을 수 없는 저 사람이 과연 저런 말을 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 방통위원장을 한다는 게 정말 안타깝고 예. 무섭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이 임명이 있을지 모르고 미리 잡아놓은 언론 특집이었는데 딱 이날 그러게 저희 말이에요. 방송을 예. 알고 이렇게 이진숙 위원장을 이제 후보로 임명한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세 분이서 좀 뜯어봐 주실 내용들이 네.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장윤선 기자님이야 워낙 뭐 정치 이슈 그리고 전반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많은 말씀 해주고 계셔가지고요. 노동이 무슨 권력입니까? 무슨 말도 안 소리를 해요. 네. 입법 독재요? 아, 이건 못 살겠습니다. 언론 권력 갖다 붙이시오 그러면 빈자 독재라 그러죠. 네. 말이 돼요 그게? 독재란 말이? 빈자가 권력이 있습니까? 권력과 말이 그게 연결이 됩니까? 그러니까 저분들은 일단 그 국어사전에 나오는 언어의 정의가 머릿속에서 이 전도돼 계신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지금 언론 노조를 보고 저희는 그 노동 권력이라고 지칭하는 것 같아요. 같은데.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그게 보수 정권이든 저희는 민주당 정권 하에서도 언론 정책이 잘못 갈 때는 싸워왔습니다. 목소리를 내고. 그런데 특히 이명박 정권 이래 공영방송 문제가 사실은 전쟁터가 돼버렸어요. 이게 정상적으로 방송 정책이 작동하지 못하고 특히 이진숙 같은 인물, 이동관 같은 인물 또 김홍일? 뭐 김홍일 또 이명박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김재철, 안광한 지금 의원 빼지단 김장겸 이런 분들을 앞세워 가지고 거의 이 쑥대밭을 만들어 놨잖아요. 네. 공영방송을. 거기 그 중심에 서 있던 인물 이진숙이 방통위원장으로 부활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언론 자유의 적이에요. 이 사람은. 언론 자유의 적이다. 적입니다. 예. 그 굉장히 언론 경험들이 사실 다 많으시고 그래서 겪어본 바가 많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고 보는데 이진숙 이제 후보자의 일성이 오늘 굉장히 세다 보니까 시작부터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장윤선 기자님은 좀 이 일성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더 보탤 말이 없을 지경이고요. 저는 이 퇴행을 어디까지 퇴행을 지켜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이명박 정부 초기에 미디어법 날치기 상황 때 저도 미디어 담당 기자였기 때문에 다시 그때로 돌아간 느낌도 들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민주주의가 많이 발전되면서 언론 정상화의 길로 걸어온 것으로 봤지만 이게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방송법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잘 해결이 안 된 탓이 큰 것인지도 모르겠으나 여하튼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끝도 없는 퇴행으로 이어지는 길에서 결국에는 그 현업에 있는 언론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권력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으로 몰려가고 있다.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아마도 오늘 이진숙 그 위원장이 저는 임기가 굉장히 짧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조만간 또 민주당이 탄핵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게 무한 반복의 탄핵의 그 무한 루프에 들어갔다. 예, 그 탄핵 돌풍 속으로 들어갈 것 같다는 아.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맡아서 그 단기간 안에 본인이 이루려고 하는 것이 만약에 MBC 민영화라고 한다면 MBC 구성원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이 전선에 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때의 상처가 다시 또 반복될까봐 사실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예. 진짜 이분이 과거 MBC 재직 시절에 행했던 일들을 좀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네, 안 있습니다. 그래도 그 여쭤보려고 이게 했습니다. 좀 되게 중요한 일들이 많고요. 예. 오늘 언급에서 이분이 가짜 뉴스 얘기 막 하시더라고요. 뭐 바이든 날리면 그 보도가 또 뭐였죠? 가짜 허위 기사다 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김만배 예. 그 녹취록을 든 녹취록 것도 보도. 예. 이게 굉장히 논쟁적인 사안이죠. 국민적인 그 이 상식에 부합하는 사실들이 있는 거고 또 권력이 주장하는 그게 사실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주장이 충돌하고 있으면 그걸 적어도 방통위원장 하겠다는 사람은 일방적으로 그렇게 재단할 수 없는 거잖아요. 특히 그것 가지고 류일임 방심위에서 전부 법정대체 때렸다가 법원에서 전부 다 집행정지가 다 걸렸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날리면 보도를 둘러싸고는 외교부하고 MBC가 소송 중이잖아요. 지금. 네. 그런 사안에 대해서 그거를 저렇게 단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짜뉴스라는 표현을 되게 좀 싫어하는데 그게 언론을 공격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단정을 했지만 이준숙 본인이 MBC에 있을 때 무슨 짓 했느냐 그거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김재철 사장 때부터 그 MB 정권의 MBC 장악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이게 국정원 문건에도 다 나옵니다. 무슨 그렇죠. 짓을 했는지. 예. 그걸 수사를 또 윤석열 당시 검사가 했단 말이에요. 이 코미디 같은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진숙 씨가 홍보국장 뭐뭐뭐 하면서 나중에 보도본부장을 해요. 2014년에. 2014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세월호 참사가 있었잖아요. 그때 MBC의 전원 구조 오보가 뭐 다른 언론은 마찬가지지만 전원 구조 오보가 났을 때 보도 책임자가 이진숙입니다. 네. 어떻게 그 사람 입에서 뭐 특정한 권력을 비판하는 보도를 두고 뭐 가짜 뉴스니 이런 망발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얼굴에 침을 한번 뱉고 그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뿐만 아니라 그때 저는 가장 끔찍했던 MBC 보도 중에 하나가 그 민간 잠수사들이 동원됐었어요. 네. 그 아이들을 구하려고. 근데 그 구조 작업을 하다가 돌아가셨잖아요. 네. 근데 그때 그 사안을 두고 MBC 보도에서 유가족이 조급증을 내 가지고 민간 잠수사들을 무리하게 투입해서 죽었다. 그 유족들 가만히 있으라는 보도를 냈어요. 아직도 가슴이 울컥하는데 그 생각하면 그 보도의 책임자 역시 이진숙입니다. 그 당시에 보도를 했던 박상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김재철 체제에서 승승장구했던 사람. 이 사람 나중에 해고됐거든요. 네. 3심까지 가서 법원 3심 판결 전부 다 마땅히 해고해야 된다고 결정이 났어요. 이런 쓰레기 같은 보도를 일삼았고 그걸 지휘했던 양반 그리고 당시에 거기에 저항했던 MBC 노동조합 조합원들한테 그 저 노트북에다가 전부 스파이웨어 심어가지고 사실상 사찰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 벌금까지 냈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대법원 패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이게 범죄자예요. 범죄자. 언론장악 범죄자가 방통위원장으로 지금 등장한 겁니다. 이게 제정신이 붙은 권력이에요. 자, 이거는 사실 이진숙도 문제지만 뭐 이걸 임명했던 윤석열 대통령 또 대통령실 측이 이제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 이런 문제도 문제지만 지금 상황에서 김홍일 체제가 지금 잘못돼서 사퇴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최소한 겉으로 봤을 때는 이런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속은 막 충성을 다하고 뭐 하겠지만 그런 사람인데 대놓고 이 적어도 사람을 외피는 예. 네, 대놓고 이 사람 임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에 대한 어떤 생각이라든지 어떤 방향성 이런 거 사실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이 뭐 최근에 김진표 의장 회고록에서 나왔지만 좌파 언론에서 뭐 음모론적으로 만들었다. 그건 저는 그 얘기가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런 인식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언론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는 사람이 이제 집권을 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진숙을 지금 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네. 하더라도 딴 사람을 해야지. 그러니까 정말
아까 정말 최악의 최악을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이거 박진 말이 변호사님이 됩니까, 이게?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2012년도에 그 정수장학회 문건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 최필립 이사장하고 이진숙 씨가 모의해서 MBC 민영화를 함께 논의했고,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이진숙 전 사장이 MBC 그 방통위원장이 돼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가? 이건 너무 자명한 것이죠. 그러니까 구한말에 우리가 그 관료들이 하여간 친일파들이 나라 팔아먹을 때 눈 뜨고 그냥 코베인 것처럼 지금 우리는 어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닌가. 이미 YTN이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인데 그냥 뭐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그냥 비판만 하고 성명 논평 내고 이럴 단계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저는 조금 더 내부 언론인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보도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은 이미 좀 쫄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미 좀 쫄아 있고 혹시라도 문제 생길까봐 차라리 안 다루는 편이 낫겠다라는 판단들을 좀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서 저는 진짜 고민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많이 싸웠어요. 이명박 때부터 정말 처절하게 싸웠고 그 결과로 상처가 많이 남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앞서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국면에서 그냥 밀리면 저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된 공영방송 갖기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생각이 좀 되고요. 이거저거 다 팔아먹고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의 언론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냥 말해요. 뭐 미국에 공영방송 잘 안 보고 CNN 있어도 잘 되잖아요. 민영화가 뭐 그렇게 문제예요.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미국 사회가 건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정말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때다라는 생각이 좀 자꾸 드네요. 예. 네. 그러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언론 장악을 막는 게 왜 중요한지를 지금 방금 장윤선 기자님이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시그널이 지금 오늘 나온 또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임명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한참 이제 윤창현 위원장님께서 이진숙이라고 하는 후보가 얼마나 부적격인지를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좀 눈에 띄는 건 오늘 일성에서 이렇게 방송을 사랑했고 취재를 위해서 목숨을 걸기도 했다라고 하시면서 본인의 커리어를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종군 기자로서 사실 굉장히 유명한 또 하나의 아이콘이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제 겪어보시기로는 다른 지점들이 특히 이제 오랫동안 중동 특파원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근데 뭐 저도 이제 이진숙 그 지명자라고 해야 되나요? 후보자라고 지금 해야 되나요? 내정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이 그 중동 걸프전이죠. 1차 걸프전 때 그 전화로 바그다드 현장에서 뭐 이렇게 취재한 거 내보내고 했던 거 봤던 기억은 있습니다. 봤던 기억은 있고 그걸 되게 본인 스스로 훈장처럼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2003년 그 이라크 전쟁 그리고 2001년에 아프간 전쟁 또 그 이후에 2011년부터는 중동 시민혁명 현장, 리비아 내전 현장 등등을 저 취재를 했었거든요. 그 특파원으로 일하면서. 더 많이 했네요. 깜짝 놀라시는 죽을 표정이시네요. 뻔했어요. 더 죽을 상황이잖아요. 2003년 그 이라크 전쟁 때는 제가 이라크 민병대에 납포가 돼서 30여 시간 동안 억류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어머. 큰일 날 뻔했네. 근데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근데 전쟁이라는 게 인간성의 끝을 보게 되잖아요. 전쟁의 현장이라는 게. 제가 이제 리비아 트리폴리 취재를 할 때는 그 카다피 군이 용병들을 썼어요. 아프리카 차드 같은 데서. 근데 거기 영혼을 가진 한 사람의 인간들이 용병으로 왔다가 죽어서 검은 비닐백에 그냥 포장이 됐다고 하나요? 그걸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현장들을 숱하게 보면 뭐 권력이라는 것도 무상해지고 뭐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 저분은 전쟁 취재를 경험했다는 분이 어떻게 저렇게 권력의 끝으로 달려갈 수 있는지 저는 사실 잘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취재 경력조차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뭐 그냥 쌓아올린 경력 정도로 생각하시는 건지 뭐 그건 알 바가 없습니다만 저는 뭐 그런 환상을 아마 그 이 보수 정권에서는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선택이 저는 윤석열 정권의 위기를 더욱 깊게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력을 봤을 때 뭐 그의 기자도 기자지만 사실 국민의힘에서 보수정당 계열에서 출마를 계속
시도를 그렇죠. 했었고요. 네네. 또 그리고 방통위원을 뭐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뭐 본인 뜻은 아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는 계속 권력의 근처에 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방송통신위원장 아니면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기보다는 권력을 바라보고 있고 그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과연 그 사람한테 이 시국에 이걸 맡기는 게 맞는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 뭐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언론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장악은 해야 된다 이런 생각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장악하기 좋은 사람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이진숙을 뽑은 것 같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가장 좀 충격이다. 막 뭔가 대통령이라도 MB 때는 비싸게 했지만 MB 때는 형식을 갖추려 노력했던 것 같아요. 아니지만. 근데 이 사람, 이 윤석열 대통령은 이거에 자체 기본적인 어떤 마인드도 없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유일하게 하는 거는 좌파 언론이 너무 많고 이건 내를 괴롭힌다, 장악해야 된다, 이 정도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적임자는 이진숙 아니냐. 이렇게 그게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50년, 60년 전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인을 공격하면 좌파라고 낙인을 찍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 반대하면 반국가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은 곧 국가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지 않는 한 그런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저는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대담을 하면서 내가 언론을 줄 방법을 알고 있지만 언론을 줄 생각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첫 번째 언론을 쥔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정치인이 할 수 있을까? 언론을 어떻게 줘요? 아니, 줘요. 그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줄 방법을 알지만 본인은 하지 않고 있다가 이 정도라면 실제로 쥐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숨통을 끊어놓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독재적 발상인 건데 그것에 대해서 정말 아무런 스스럼이 없는 사람인 거다. 그리고 저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뭐 이제 그 목숨을 걸고 취재 현장을 지켰다 뭐 이런 표현을 이제 이진숙 후보가 했다는 건데요. 저는 스스로 양심이 있다면 이런 말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진숙 기자가 그 실제로 바그다드 현장에서 취재했을 때 본인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 현장을 함께 뛰었던 다른 회사 기자들도 있습니다. 그 회사의 다른 기자들은 이진숙 기자가 당시에 목숨을 걸고 취재를 했는지, 목숨을 걸지 않고 취재를 했는지 모를까요? 다만 말을 안 할 뿐입니다. 그분이 네. 어떤 취재를 했는지 그냥 서로 부끄럽고 창피해서 말을 안 하는 것 뿐이지 스스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최소한의, 저는 공직자 이런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최소한 전직 언론인으로서 기자 선배로서 내가 후배들한테 부끄러움이 없다면 이런 말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당당하게 그것도 대통령실에서 임명되자마자 인사말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다른 기자들은 다 바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이제부터 증언을 해야 됩니까? 그날 바그다드 현장에서 이진숙 기자가 어떤 취재를 했는지 이제 한 명씩 돌아가면서 후배들이 다 얘기를 해야 그때 창피해서 물러날 겁니까? 저는 이런 방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아무것도 아닌 짐짝 취급하는 것이 대단히 불쾌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일종의 세계관이겠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윤석열 정부의 핵심 인사들과 세계관을 저는 공유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참패 이후에 뭐 반성하고 어쩌고 뭐 이런 말을 했지만 새빨간 거짓말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인사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어떤 인물들을 내보내는지. 특히 이번에 이진숙까지 하면 아마 지난 13개월 동안 직무대행까지 포함하면 방통위원장이 8번째 바뀌는 걸 거예요. 이런 국정 운영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동관 씨가 자진 사퇴하면서 내가 물러나면 제2, 제3의 이동관이 올 거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금의 공영방송들을 박살내 버리겠다. 그게 국정의 목표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들이 이런 선택을 함으로써 공영방송도 파괴되겠죠. 그리고 저희는 맞서 싸우다 또 다치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들을 하는 와중에 결국 이 사람들은 아주 처참한 말로를 맞게 될 거예요. 과거의 역사가 그랬고 지금도 그 역사는 저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이런 무도한 21세기 한복판에
이미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았던 극우 정권의 언론 장악 방식을 그대로 차용해다가 그것도 총선 대패를 한 이후에 똑같이 써먹겠다는 이 오기를 국민들이 그냥 봐 넘길까요? 저는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언론인들과 함께 좀 싸워주셨으면 차이가 좋겠습니다.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의 이제 구성원도 그렇고요. 총선에서도 이제 민주당이나 야당이 좀 많이 됐었고 아마도 2인 체제가 지금 문제인데 그걸 그대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마 뭐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상인 지금 부위원장도 탄핵이 가능한 상황이고 아마 이진숙이 와서 뭘 하나 도장 찍으면 그때부터 탄핵 사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21대 끝나고 22대 6개월간 김홍일이 한 이유가 뭐냐면 총선 기간 동안 빠져나갔다고 보입니다. 뭐 그때도 2인 체제로 계속 했던 건데 그리고 또 민주당이 그때는 어떤 게 있었냐면 협치라고 뭐 반대하는 좀 안에 사람들이 좀 많았어요. 아마 과방위 내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민주당이 당론을 잡기가 역풍 본다는 이런 뭐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아마 그러다 보니까 6개월 동안 갔거든요. 이동관 석 달이고 김홍일은 6개월이에요. 예. 저는 뭐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이준석은 한 달 자꾸 이준석이래 제가. 이진숙 이진수 후보는 저는 도장 찍자 말자 탄핵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사퇴할 겁니다. 아, 그 무한 루프가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특히 이제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것이 이제 입법 쿠데타라고 하는 논리로 이제 맞서고 있지 입법이 어떻게 않습니까? 쿠데타가 됩니까? 그러니까. 말이 돼요, 그게? 그러니까 말장난인 거예요. 입법이 독재가 됩니까? 입법이 독재가 되면 돼도 돼요. 입법부는 그렇게 해도 돼요. 기본적으로 입법부는 다수가 의회잖아요. 의회가 독재하는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아니 독재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독재는 300명이 있는데 뭘 독재를 하니 뭔 소리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독재는 홀로 독자예요. 홀로 독재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 자체가 업힌 거예요. 입법 독재, 의회 독재가 말이 돼요? 아니, 니네 그리고 독재지? 저긴 거부권 맨날 쓰잖아요. 그게 독재인 거예요. 거부권 맨날 쓰고 있지 예. 않습니까? 네. 말이 안 맞는 얘기 하는 아니 근데 거부권도 거부권이지만 저는 이런 판단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일단 싸울 결심을 더 세게 한 것 같다. 그러니까 예컨대 지난 4월 총선에서 본인이 대패하고 난 다음에 뭔가 좀 바뀔 것처럼 한 며칠 정도 태도를 바꾸는 것 같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제 그 경제 관련된 회의에서 아니 왜 25만 원씩 주냐 뭐 10억 100억씩 100억씩 주지 줘라. 뭐. 그게 말입니까 그게? 그러니까요. 어떻게 대통령이 저렇게 무책임한 말을 할까. 동네 꼬마들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00억씩 전 국민을 나눠주면 그때부터는 100억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100억씩 쥐고 있는데 그게 100억이 100억의 가치가 말이 되는 있습니까? 소리예요. 부루마블도 아니고. 그러니까 남입니까? 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대통령이 앉아가지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야당하고 싸우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언론과도 싸우고 야당과도 싸우고 도대체 무슨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뭐 그런데 또 어제는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협치를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말로는 협치를 하고 또 내일 또 그 국회 개원연설에 와서 연설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또 그땐 또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이게 언행 불일치에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 이모티콘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건지 본인이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알고나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진짜 이제는 화가 나서 더 이상 말하고 싶지도 않은 지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요인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무슨 정책을 내놔도 지금의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어려울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 언론 장악에 더 집착한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머릿속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겉으로 말은 안 했지만 이분들의 머릿속에는 지난 총선에서 언론 때문에 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언론에서 자기 탓이 아니라요? 런정석 보도하고 황상무 보도하고 또 뭐 대파 보도하고 이 언론들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언론을 먹었으면 그 박성중 씨나 뭐 그쪽 사람들 뭐 시쳇말로 그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집권했는데 먹어야 된다고. 딱 인식이 고수준인 겁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저런 보도가 없었으면 총선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착각이에요, 착각. 큰 착각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오히려 윤석열 정권의 치명타를 가한 언론 보도가 몇 개 있었는데 저는 그중에 핵심이 윤석열 대통령의 KBS 대담이라고 봐요. 스스로. 꼭 온 국민이 코미디라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앵커가 가가지고 대통령 의자 앉아가지고 거기
그것도 영어로 뭐 써 있었잖아요. 네, 뭐. 모든 책임은 네. 나에게 네. 있다. 예. 그걸 영어로 왜 써놓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데. 바이든에게 바이든한테 네. 받아야 네, 되죠. 뭐 그것부터 포함해서 조그만 파우치 어쩌고 자기들끼리 생쇼를 하고 나가지고 그걸 또 며칠 편집해가지고 내보냈잖아요.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걸 모르는 국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보고 국민들이 권력을 비판할 때는 그래도 애정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어느 단계냐면 그냥 웃고 말아요. 국민들이 아유 또 꼴값하네 이러고. 아. 저는 그 정도 수준까지 갔다고 봐요. 지금 권력에 대한 맞습니다. 불신이. 예. 그러니까 아무리 언론을 이번에 뭐 이진숙이 아니라 뭐 이진숙 하래비가 와서 언론을 탄압한다고 해서 현장은 골병이 들 겁니다. 망가지고.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 1%도 안 올라갈 거예요. 네. 장담합니다. 제가. 좀 이어서 제가 항상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부분이긴 한데 90년대, 80년대 언론관인 거예요. MBC, KBS, SBS 있었나요? 딱 그 정도. 공영방송, 지상파 방송 두세 개 있고 이제 보수 신문들이 있고 요때면 장악을 하면 보도도 통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마인드 그대로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너무나 매체가 많습니다. 여기 있는 유튜브라든지 국민들이 다 쳐다보고 있고 판단을 하고 있고 여러 정보들을 다 취합을 하고 있거든요. 그 주는 정보만 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옛날 그 착각을 하는 거 MBC KBS는 잡았는데 MBC 아직 저 설치되네. 저놈들 바이든 저거 이거 잡으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말씀대로 잡을 수는 있어요. 계속 그렇게 무리하게 한다면. 그렇지만 달라질 건 1도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인식을 좀 해야 되는데 다만 이제 그렇게 되면 진짜 공영 언론이 망가지면 나중에 회복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국가가 망가지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자기네들이 지지율이 회복되거나 정치적으로 부상할 가능성은 1도 없다. 오히려 나락으로 빠질 것이다. 예상이 그렇죠. 됩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 얘기한 것처럼 노동개혁, 그다음에 교육개혁, 교육개혁. 그리고 연금개혁 연금개혁. 이 세 가지 개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안에 상세한 설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없는 가운데 지금 2년, 3년 차가 된 거거든요. 여전히 대통령이 하고 싶은 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걸 잘 포장해서 잘 만들어서 홍보를 좀 언론 니네가 좀 해줘야지. 저는 바이든 알리면 때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실수할 수도 있지. 큰 언론인 맞습니다. 언론사인 MBC가 말이야. 그걸 덮어야지. 그 허물을 다 쓰고 국민들 앞에서 망신 주겠다. 이거 내가 못 참겠다. 저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끝내 기자들 전용기 태우지 않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전용기 안에서도 다른 나라 대통령들은 전부 브리핑하는데 공식 브리핑 안 하고 개인적으로 친한 기자 둘만 따로 불러서 1시간 동안 사담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을 바라보는 대통령의 언론관이라는 것은 검찰 때부터 만들어진 언론관이라고 생각해요. 법조의 검찰 기자단 그냥 주면 주고 주는 쓰고. 대로 받아서 쓰고 그리고 다음에 더 센 거 주세요라는 식의 주고받기식이 가능한 그런 기자들만 대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애완견을 만들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과거하고 다르게 지금은 뉴미디어 시대가 됐고요. 이거 유튜브는 장악도 안 돼요. 본인들이 하고 싶어도. 해봐. 그렇죠. 해봐. 이진수 될 거 봐봐. 네. 하나도 안 무섭다. 그러니까. 유일임 하나도 안 무섭거든. 네. 잘릴 때는 무서웠지. 그러니까. 잘렸잖아. 우리는 잘렸잖아. 박지훈 있다. YTN 잘릴 때 조금 네. 기분 나빴는데. 아니, 그러니까- 대학 선배들이시라면서요. 예. 그러게 우리 학교가 유명한 학교는 아닌데. 모르는 분이 없으세요? 아니 뭐 모르는 게 경북대학. 경영관이야. 아, 경북대학이 그렇게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대학도 아니고 지방에 있는 그냥 잘 알려진 대학이에요. 아니 그냥 지방에 있는 네. 대학인데 대구에 있는 네. 대학인데 나쁜 일 하는데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네. 대표로 사과까지 하시는 네. 뭐 상황이십니다. 경북대 동문들이 있으니까 류일임 죄송합니다. 유일임 또 당심위원장. 예, 이진숙 이진숙. 두 분 다 경북대 아. 출신입니다. 네. 네. 아니 왜 근데 그럴까요? 저는 그러니까 네. 마무리를 좀 네, 하자면 죄송합니다. 이 언론 홍보 기능이 약해서 선거도 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영 방송을 이제 장악을 하면 그때부터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헛된 꿈을 계속 꾸는 것 같은데 일장춘몽이다. 네. 예, 진짜 너무 진짜 제가 보기에는 왜 이런 방식으로 할까? 본인도 역사에 이름이 남는 전직 대통령이 될 터인데 앞으로 저는 윤석열 대통령 퇴임한 다음에 동네 길바닥 걸어 다닐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걸어 다니 무서울 것 같아요. 국민들 무서워서 길바닥에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물론 김건희 여사 이렇게 나와서 사진도 찍히고 이렇게 하지만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경호원들 없으면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저는 진짜 역대
역대에 그동안 없던 새로운 그런 유형의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정말 걱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속내를 짚어주고 계시는 건데 하지만 이제 명분상으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정부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KBS, MBC, EBS 그러니까 임기가 다 돼서 이제 바꾸려는 것이다라는 평가 주장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예. 같은데 임기가 다 된 건 맞습니다. 예. 근데 역대 이 방통위가 노무현 정부 때 방통위를 어떻게 구성하겠다라는 계획이 나오고 이명박 정부가 시작되는 2008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만들어져요. 그때 이게 대통령 추천목과 국회 추천목 5인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구가 된 거죠. 근데 최근 들어서 그전까지 이 정도로 방통위가 엉망진창이지 않았어요. MB 때도 그렇고. 물론 정책 방향 자체가 잘못되고 그것들이 현장에서 큰 문제를 일으켰지만 이렇게 난장판으로 조직을 운영한 적은 없습니다. 특히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인사에 관한 문제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갈등형의 정치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갈등 구조가 공영방송 내부로 이식되지 않도록 방통위가 합의제 기구의 그 역할을 충분히 해서 갈등 조정의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은 이사들을 선임할 수 있도록 중립지도 만들어보고 이런저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두 사람만 대통령 추천목 두 사람만 남아가지고 대통령과 그 인식을 똑같이 하는 이동관 다시 이진숙 다시 이런 사람들을 수도 없이 공영방송에 내려 꽂겠다는 거잖아요. 아바타들. 그럼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뭐 임기가 다 되거나 아니면 억지로 끌어내리고 새로 밀어넣은 공영방송 이사들이 어떤 사람들이 들어갔는지 보면 알아요. MB 시절 박근혜 정부 시절에 유명한 그 극우 인사 있습니다. 차기환 씨라고. 그 사람 박문진 이사로 또 들어갔잖아요. 아마 임기 지나면 그 사람이 박문진 이사장 할 수도 있어요. 예. 그 완전 극우 인사예요. 5.18 망언 일삼고 하는. 그 EBS에도 월간조선 편집장 들어가죠. MBC 보도국장 할 때 그 이진숙 뭐 이런 사람들 김장겸이랑 패거리로 MBC 보도를 망쳤던 최기하라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지금 EBS 감사로 가 있어요. 환장할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MB 정부 시절에 분리수거한 쓰레기를 다시 채워넣어놨어요. 지금 언론계에. 황당한 노릇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내용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언론계와 시민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인사들이 오면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의 언론관 그리고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이른바 소수 극우 집단들이 이 전체의 이런 인사판 그리고 이 제도의 안정성 자체를 다 지금 깔아뭉개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미 이런 방식으로 일이 진행돼 버렸기 때문에 이 향후에 방통위 체제를 고쳐 쓰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완전히 이 제도 자체를 재구성하지 않으면 이 방송 정책은 이제 현행 방통위 체제 아래서는 제대로 굴러가기 어려워졌다라고 봅니다. 뭐 이런 거는 한편으로는 뭐 미리 좀 했어야 될 민주당 잘못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럼요. 예. 뭐 그거는 어쩔 수 뭐 또 비판을 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상황이 더 나락에 빠지고 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결국 야당이나 또 시민사회 또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결국은 탄핵이라든지 뭐 이런 조치를 취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건 탄핵이라는 거는 지금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 얘기했지만 다 망가져 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통위 조직, 박문진, MBC 다 망가지는 거거든요. 망가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냐라는 지적까지 결국은 나오고 안 되면 있죠. 망가뜨려지는 거죠. 망가뜨려도 상관없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윤석열식 인사 방식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언론들이 그걸 세게 보도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방통위의 인원과 구성이 기괴한 방식으로 운영이 된 시작점이 이제 최민희 그 방통위원을 임명장을 주지 않은 게 7개월 7일간 지속되면서 결국 자진 사퇴하고 아직까지도 결론이 안 났다는 거예요. 이분의 적법성에 대해서 법제처에 의뢰했는데 법제처가 아직도 그 뭐 이분이 뭐 법률적인 하자가 있는 분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론을 못 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문제가 심각한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최선영 교수, 그다음에 황열연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임명장을 안 주고 있어서 심지어 최선영 교수 같은 경우에는 헌법소원도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한테 유리한 사람들은 임명장을 줘요. 그런데 자기한테 불리한 사람들은 임명장을 안 주는 방식으로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형해화 시켜버리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러니까 국회를 상대로 입법만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서 사실은 의결해서 추천한 인사에 대해서도 임명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네 편 내 편을 가르면서 적과 를 구분하면서 정치를 이분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러니까 민주당을 만나서 혹은 또 야당을 만나서 또 언론단체를 만나서 설득하고 내 뜻은 이런 것이고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합시다라고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편 아니야? 그러면 너 임명장도 안 줘버릴 거야. 너희들은 들어오지 마. 여기의 무대는 내 편만 있어야 돼.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상당히 성숙된 나라이고요.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국민들이 불쾌해하는 대목은 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하도록 했어요. 그때 예방주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총선에서도 범야권 192석이라는 엄청난 의석을 만들면서 당신들 이렇게 하면 안 돼.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시오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또 이렇게 멋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이 벌써 100만이 넘어가고 이런 건데 저는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은 이게 100만이 되고 200만이 되고 300만이 된다고 해서 국정운영 기조를 바꿀 거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할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일 뿐이고 나는 내 길을 갈 것이다. 그리고 뭐 주변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임기 단축 제안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1년도 내 임기를 단축할 생각이 1도 없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종합해보면 뭐냐면 결국에는 국민과 싸우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기게 될까요? 대한민국 역사에서 국민과 싸워서 이긴 대통령이 있습니까? 결론은 정해져 있죠. 네, 결론은 지금 글로 가. 그러니까 사실은 하는 척이라도 하거든요. 2인 체제라면 겉으로 봤을 때는 멀쩡해 보이는 그렇지만 정부에 아니면 집권 세력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뭐 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위원을 뽑아놓고 설득한다든지 당근을 준다든지 뭐 이렇게 타협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을 택할 건데 이건 보면 딱 일도양단이에요. 그냥 안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안 하겠다는데 국회가 할 일도 없는 거고 그냥 정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국민하고 싸우겠다고 하면 결국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그러한 대통령의 생각을 더욱더 강화시켜주는 게 또 본다고 알려져 있는 극우 유튜브가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기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요. 하니까 거기서도. 그러니까 이번에 김진표 전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김진표 전 의장의 폭로에 따르면 대통령이 그런 것들을 보고는 심지어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는 사실 말도 안 되는 망언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뭐 물론 이제 처음엔 왜곡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말을 바꿔서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까지 했는데 대통령의 그 유튜브 시청, 극우 유튜브 시청에 대해서는 시청은 괜찮은데 예. 그거를 전적으로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시청할 수 있죠. 뭐 극우를 보든 뭐 영화를 보든 드라마를 보든 뭐 상관이 없는데 그 극우 쪽에 있는 것들을 보고 정권을 운영할 때 쓰거나 심리학만 해가지고 하는 것 같거든요. 이게 가장 문제예요. 또 최근에 지금 들린 소문에 하면 그 극우를 하는지 맞는지 모르겠는데 민영삼 씨 같은 경우 국방부 사장으로 그러니까, 좀 갈 수도 네, 있다. 예. 이런 얘기까지 그 따따붙다라고 뭐 그렇게 하시는 그러니까. 분인데 그러니까 그걸 믿고 있고 배승희 씨도 배승희 씨 예, 제 예. 라디오 따따붙다가 제일 잘 나가. 내가 막 그때 속상해서 가는 건 아니고 그런 신념을 갖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볼 수 있죠. 당연히 보는 거야. 뭐 보면 보는 거에 뭐가 거죠. 문제겠어요. 얼마든지 볼 수 보통 있죠.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 보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보는 것도 예, 문제라고 예, 생각해요. 말씀하십시오. 예. 아니 저는 예, 볼 수 있다고 예, 생각하는데 이런 거잖아요. 저는 가장 기야말 노릇이 대통령이 김진표 의장이 당시에 너무 이제 그 이태원 참사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이상민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여론이 커지니까 그러지 말고 이 사람 자진 사퇴하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이런 제안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한다는 소리가 그게 아니고 이게 좌파 언론인 KBS 당시에는 좌파 언론으로 분류했어요.
KBS, MBC, JTBC 이 세 개 매체가 2, 3일 전부터 계속 거기에 사람이 몰리도록 유도 방송을 해가지고 사람이 집중적으로 몰려가지고 이런 사고가 발생한 거 아닌가라는 판단이 든다. 근데 만약에 이걸 가지고 범죄성이 확인이 되지 않은 가운데 이상민 장관 해임했다가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면 그때 내가 이상민에게 얼마나 미안하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정세 인식도 잘못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아시는 것처럼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마스크가 해제되고 집합금지가 해제된 시점에서 첫 번째 열리는 가장 큰 행사였기 때문에 MBC, KBS, JTBC만 쓴 게 아니라 모든 썼죠, 언론이 다 썼어요. 전반적으로 보도하면서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되니 안전에 유의해라라고 예고 방송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관 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언론을 듣고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겠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그리고 서울경찰청은 경찰 차원에서 어떻게 안전 대비를 해야 되는가. 이걸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는 하나도 안 하고 마약 얘기하고 집회하고 대통령 관저 뭐 관련해서 경비하고 이러느라고 완전히 놓친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잘못했다라고 반성하는 게 맞지. 그리고 그게 이제 12월 5일이었단 말이에요. 주찬 기도회가. 그러면 그때는 이미 경찰 특수본을 통해서 상당히 수사가 종결됐고 뭐 각시탈, 뭐 토끼머리띠, 아보카도유 이거 다 거짓으로 판명된 다음이었어요. 그러면 김진표 의장을 만나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2차 저차에서 경찰 조사도 이렇게 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이랬으면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보가 대통령한테 모든 정보가 가요. 정상적인 경찰도 보고를 할 거고 뭐 다 행안부부터 다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많은 정보들을 대통령이 봐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아이고야 민영삼 말이 맞구나라고 한 거예요. 민영삼 극우 유튜버 말이 그걸 다 보고 이 사람들은 딱 저도 뭐 요즘은 뭐가 어떤 소리 하는지 한 번씩 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정권에 도움되고 뭐 이래가 음모론도 제기하고 이렇게 생각해보자 이렇게 해보자 하는데 그 많은 정보가 오면 대통령한테는 모든 정보가 집중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김진표 의장 만날 무렵에는 많은 정보를 보고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있으면 정상적인 정보 개통하고 극우까지 있으면 이게 맞다면 이게 판단해야 되는데 그 많은 정보 중에 극우가 맞다고 판단한 거잖아요. 이게 저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정권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이념적 성향을 분류하고 이런 거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 정권은 극우 탈레반 정권입니다. 진짜로 저는 그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중동 전문가 나오셨기 때문에 더욱더 왜냐하면 신뢰가 갑니다. 제가 탈레반이라고 말하는 건 그분들은 탈레반은 이슬람 교리 자체를 자기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굉장히 교조적으로 적용하잖아요. 이거 아니면 돌 던져서 여자들 죽이고 뭐 이런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머릿속에 입력돼 있는 정보라는 것이 극우 유튜브에서 나온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다른 정보의 합리성을 다 배제시켜 버리는 그게 거예요.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런 판단하에 지금 방통위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 이진숙 씨가 예전에 어느 잡지에서 인터뷰한 거 보면 자기 자신을 좌파 미디어 카르텔에 맞서 싸우는 전사라고 그래요. 자기를 스스로. 좌파 미디어 카르텔이라는 게 어디 있나요? 있네요. 어디 있는데 그거. 그러니까 소위 이명박 정권 때의 권력의 중심을 옹호하지 않는 나머지 언론들은 다 좌파인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 끝에 서서 왼쪽을 딱 쳐다보면 세상이 전부 좌파잖아요. 거기 서서 보면. 그렇네요.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분들이 계속 인사를 하고 있고 방송 정책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노동 권력이 이런 헛소리들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기본적으로 수습 기자 훈련 받을 때 훈련 받을 때 좌파 우파 가리지 않고 다 듣고 종합해서 진실이 뭔지를 밝히라고 훈련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진숙 기자도 훈련 받았을 거 아닙니까? 나이가 근데 많아서 그런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19학번이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뭐 다른 직업군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뭐 혼자서 공부하는 뭐 학자거나 아니면 뭐 무슨 뭐 검사거나 뭐 어떤 특정한 뭐 교단에 집착해 있는 어떤 무슨 뭐 종교인이거나 뭐 이러면 그럴 수 있겠지만 언론인
언론으로 평생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럼 최소한의 합리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야, 뭐 이렇게 하면 이거 확인해봐, 저거 확인해봐, 이 말이 맞는지 저 말이 맞는지 계속 검증해가면서 하는 게 기자들의 일인데 어떻게 이런 세계관을 갖게 된 건지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오늘 원로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이게 굉장히 경험이 많은 언론인 분들의 참담함을 계속 표시하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더욱더 이 톤도 올라가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도 이렇게 더 뭐라고 할까요? 감정적으로 좀 동의가 되고 전이가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도 이렇게 말하기 싫은데 자꾸 격해지네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슈죠. 저는 우리가 좀 웃어야 되는데. 그런가요? 격하고 싶지 않은데. 네, 이제 끝으로 방송 3법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하나의 해법으로 나오고 있는 게 방송 3법이긴 합니다만은 또 이게 대통령의 거부권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 무한 루프를 어떻게 풀 수 있느냐라는 좀 답답함이 있거든요. 위원장님 좀 어떤 고민을 제가 가지고 제일 계세요? 답답하고요. 사실은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실은 이 법안이 굉장히 오래 논의가 됐습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에 이 공영방송 장악과 그 속에서 정말 수많은 피해들이 발생하면서 이러면 안 된다고 2016년 4월에 여소야대가 됐잖아요. 그때 총선에서 그 직후에 논의를 해서 이른바 특별 다수제 여야 추천 이사들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사장으로 선임될 수 있는 법안이 채택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제 기억은 정확하지 않는데 그걸로 합의까지 됐다라는 보도가 나오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합의까지 된 거는 아닌 걸로 알아요. 그냥 그 정도면 동의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수준까지 왔다가 촛불 이후에 박근혜 정권이 탄핵당하면서 갑자기 논의가 전환이 되죠. 그러면서 새로운 방송법이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여든 야든 정치 권력이 이 공영방송에 개입하는 이 강도를 대폭 낮춰야 된다. 이 얘기를 가장 먼저 한 건 돌아가신 이용마 기자예요. MBC 예, 기자. 그래서 공영방송 사장을 대통령 뽑듯이 국민이 직접 뽑자라고 해서 문재인 정부 초기에 그 논의가 있었습니다. 쫙 진행이 되다가 용두사미가 돼버렸어요. 제가 언론노조 위원장 취임하고 나서 그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 만나서 이거 왜 안 하냐고 수도 없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때 권력이 안일하게 판단한 거예요. 또 우리 사회가 그 정도 민주주의는 확보됐기 때문에 뭐 정권을 누가 잡든 간에 공영방송 문제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 거야라고 했는데 지금 이 난장판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 민주당의 결정적인 패착은 그 징벌배상을 둘러싼 그 언론중재법 개정 가지고 언론계하고 정면 충돌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거 할 시간에 공영방송법을 고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부권 걱정이 없는 거죠. 지금 방송법이 저는 과거의 법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서 그때 법을 바꿨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지금 여기까지 와버렸고 저는 답답하고 안타까운 얘기지만 어찌됐건 마지막에는 이 문제를 정치권이 풀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를 바꿔야 하는 문제니까. 밖에서 국민들이 싸우는 건 싸우죠. 언론인들이 싸우는 건 싸우죠. 그럼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의 단계는 입법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말 좀 공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도 얘기해보면 지금 인터뷰를 쭉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 보면 앞에서는 이 법을 막 비난해요. 뭐 또 저 빼치단 김장겸 뭐 그 당시 이동관 밑에서 일하던 이상희 이런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다. 뭐 저희 보고 뭐 빨갱이도 아깝다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면서 막 공격을 해요. 근데 뒤에서 만나보면 방송법 이거 문제 있다는 얘기 다 하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행 방송법은 집권 여당 방송 장악법이에요. 여당이 누가 되든. 그 구조적 한계가 다 드러나 버렸거든요. 이 방송법을 왜 바꿔야 하는지 이진숙 지명 그리고 공영방송 장악을 둘러싼 현재의 논란이 훨씬 더 강하게 증명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이 됐든 누가 됐든 정말 각고의 노력을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는 정신 차리라는 얘기밖에 못 하겠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을 계속 방조하고 부추기면서 집권 세력이 또 되겠다고 다음 선거에 이기겠다고 장담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꿈을 꿀 수 있는지 정말 각성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정치의 복원이 필요합니다. 입법이 이제 통과는 될 거예요. 통과는 본회의 이제 올라간다면 이제 갈 거고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가 되겠죠. 이제 결국은 이제 이거 말고 뭐 특검법 여러 가지 이제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을 거부할 거냐, 또 일부는 받고 할 거냐. 그 저는
전자 같긴 한데 그러면 정말 그냥 정면 충돌이 되는 건데 만약에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여러 가지 타협안이 돼서 그 정치가 사실 뭐 밀고 당기기 주고받고라면 그러니까 아마 방송 이 언론 부분은 민주당이 좀 받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나머지 딴 걸 좀 포기하더라도 뭐 그렇게 진행되는 게 아마 좀 그림이 좀 그려지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전제는 그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기서 어떻게 할진 할 건데 아예 그냥 뭐 열차처럼 앞으로 달려가는지 약간은 좀 협치하는 처럼 보이는 건지 그건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더 중요한 건 특검법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목전에 와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자기 마음대로 하긴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보수 우파 패널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가 막힌데 어차피 방송은 정권이 먹는 거다. 오늘 먹는다는 말 참 많이 그렇게 나오네요. 표현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문재인이 먹었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던 좌파들이 윤석열이 먹겠다고 하는데 왜 못 먹게 방해하느냐. 이제는 윤석열이 먹을 차례다.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라. 이런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문재인 정부가 잘못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반드시 이 법을 통과시켜서 어떤 권력이 오더라도 공영방송의 사장을 함부로 정치권 입맛에 맞게 요리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어야 됐다. 근데 그거 뭐 다 지나간 얘기 또 해서 뭐 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저는 그때 분명히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다라는 거를 지적하고요. 동시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인데 저는 지금 이제 기 올라와 있는 그 방송 사법에 대해서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또 거부권 행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요원해질 가능성이 전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후에 뭐 예컨대 뭐 정치적 상황이 돌변해서 뭐 다음 정권이 들어서게 된다면 그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장관급인데 그냥 장관급이 아니라 공영방송 이사 전체를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접하는 뭐 보도 뉴스 프로그램을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판단하는 그 수장들을 뽑도록 만드는데 핵심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정치력이 있는 위원장은 곤란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대통령 캠프에 있고 자유한국당 인재 영입하고 대구시장 출마했던 사람을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는 인물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이 대통령 추천으로 위원장으로 와가지고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다 심어서 앉히겠다고 한다면 그 언론을 국민들이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국민들은 그 언론을 보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국민들이 반쪽짜리 공영방송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장의 언론인들이 많이 힘들고 지쳐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싸웠으니까. 그리고 선배들이 싸우는 걸 보면서 겁도 나고 나도 저 선배처럼 되면 어떡하지? 나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론인으로 살기로 결심한 이상 권력과 싸워야 되는 것은 운명이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현업에 있는 현장 언론인들이 보도 투쟁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지켜낸 공영 언론이 있어야 나중에 후배들에게 좀 떳떳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말씀드릴 시간이 되나 모르겠는데 마무리 발언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장 언론인들에 대한 말씀은 되게 좀 가슴이 아파요. 제가 그래서 언론계에 이제 저는 시니어 그룹에 들어가 버리는 나이가 돼버렸는데 저도 2008년부터 그 싸움의 현장에 있었거든요. 지금 뭐 정계에 진출한 분들도 언론계에 남아 계신 선배들 많이 보지만 그분들이 이제 거의 은퇴에 가까워졌어요. 은퇴 시점에. 그리고 그 후배들은 그러한 지난한 파업과 투쟁 이후에 조직 내부에 남은 상처를 보게 되고 우리 또 파업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고요. 또 하나는 이 문재인 정부 얘기를 자꾸 해서 제가 좀 불편한데 그 당시에 언론 정책의 실패가 이 언론인들 내부에 굉장히 깊은 냉소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지금 이 싸움, 윤석열 정권의 얼토당토하는 언론 장악 행태에 대해서 다 분노하죠. 이게 몰상식하다는 거 다 알지만 그래서 싸우면 우리한테는 뭐가 남는 거야? 라는. 그러면 언론 자유는 지켜질 수 있는 거야? 그 민주당이라고 뭐 많이 달라? 이런 인식이 있어요. 현장에. 그러니까 그걸 불식시키는 노력을 저희도 해야겠지만 저는 정치권이 일단 우선 이 방송 현장에 대한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 인식이 전제되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싸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방송법 문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여야 간의 정쟁의 대상인 것처럼 다뤄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 법은 그게 아니거든요. 내용을 보면. 근데 너무 많은 그런 정파적 공격이 이루어져서 법안이 많이 오염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 법안만 고집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안이 있으면 다른 논의도 가능하니까 어떤 형태로든 저는 정치적 해결점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렵더라도. 예. 조금만 보태면 그런 면에서 저는 민주당의 지금 정치인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언론인들과 함께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언론인들에게 조금 더 솔직하게 다가가고 본인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고백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 좀 다른 측면에 좀 다른 측면의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지금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23일 날 그때까지 이제 치러집니다. 한동훈 이제 전 위원장 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원희룡, 한동훈, 나경원 뭐 싸움을 할 건데 여기서 지금 저는 조금 뭔가가 정치적 해법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 갈등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또 누구 편을 들지 뭐 상황상으로는 원희룡 쪽을 편들 가능성도 있을 거며 그러면 또 반대적으로 다른 또 의견을 내면서 특검법을 지금 한동훈 측이 냈던 것처럼 뭐 방송 언론 쪽에서도 뭔가 다른 해법이 좀 국민의힘의 분열은 사실은 뭐가 문제냐면 열 몇 명의 의원이 지금 한동훈을 따라가고 있어요. 뭐 그 저거 100%는 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이 3분의 1가 넘을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다 생각이 좀 듭니다. 거부권 전국을 뚫기 위한, 네. 몇 명의 또 사람들을 만들 그렇죠. 수도 있다라는 식의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제 어떤 과제가 있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이 있을 수 법안이 있다. 매개가 올라갈 그런 거니까. 힌트를 또 주시긴 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대한 세 분의 뜨거운 마음이 이게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도 아마 전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언론 이슈가 단순히 단순히 언론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풀어주셔가지고 아주 깊이 있게 저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세 분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은재 뉴스인 7월 4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김준일 평론가, 천하람 의원, 그리고 노종면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